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한미 정상이 75분간 통화한 데 이어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동 시간을 포함해 1박 3일 압축적인 순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방법을 놓고 북미가 담판을 짓기 전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양측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게 이번 회담의 목적이란 겁니다. 도보다리 회담 때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계획을 문 대통령이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 백악관에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쳤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도 협의했다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는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같은 면적의 공동 어로 구역을 추진했는데 북한이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구체적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NLL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북과남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우선 평화수역이 설정되면 남북 모두 군함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바다 위 완충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남북 어민이 함께 조업하는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면 실질적으로 평화를 담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 구역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LLL 남쪽에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NLL 북쪽에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 수 있다는 점. 해수부는 별도의 팀을 꾸려 2007년 당시 검토한 안을 살펴보는 등 공동 어로 구역 설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어로 구역이 설정되면 그동안 남북 대치 속에 어부지리로 불법 조업을 해온 중국 어선들도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비핵화 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평화체제를 향한 과정만큼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4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학술행사에 참석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promised to denuclearize. Then how? In what way? What verification process? 문 특보는 아울러 우리는 악의적인 전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인내와 신중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도전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문 특보는 특히 판문점 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론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공하길 희망했습니다. 문 특보는 학술행사 뒤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최근 논란에 대해 거듭 해명했습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되면은 자연히 그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럼 평화 조약 체결되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단계 되면 북미 정상화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제가 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고. 문 특보와 함께 기조연설자로 나선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북한 핵과 ICBM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는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것도 정치다. 10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자, 환영합니다. 자, 100회를 넘어서 숨쉬는 것도 정치다. 이제 판도 바꾸고 사회자도 바꿔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회는 김민석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 푸른 나무님의 깊은 뜻에 힘입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새날과 함께 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소시적 꿈이 사회 보는 겁니다. 사회학과 출신이시고. 예. 민주정편에서는 이미 꿈을 이루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새날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를 바꿔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나님. 예, 안녕하십니까. 완전 좋아요. 꿈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MC 하시는 분은 MC가 얼마나 힘든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 대변인도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은 자, 해봤어요. 벌써부터 지금 소개도 안 하고 지금 사회필로. 자,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인 정치 패널. 우리 푸른나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정편 TV 아시죠? 제가 맞다. 대표를 잠시 지난 2016년도에 저희가 그 2017년도 12월달 대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16년도에 그 민주정편 TV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대표였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을 했죠. 그때 제가 가서 딱 그 이제 민주정편 만들 때 가서 보니까 김현 대변인님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 포스가 딱. 근데 그게 갑자기 대선이 빨라지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이 껴있는 휴일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오늘 유혹 좀 먹었습니다. 몇 살이죠? 우리는 잘한다. 초3. 아, 진짜. 오늘 그럼 끝나고. 네, 그렇죠. 끝나고 어디 가시게요? 내일 고향 좀 다녀오려고요. 광주. 네. 강기정 의원한테 위로의 안부 좀 전해주시죠.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게 좀 그렇긴 해요. 아니에요. 그런가? 그 뭐 우리가 사실은 떨어진 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뭐 후일에 뭐 넘어지면 어떡하라고요? 사모님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지 말고 쉬었다 가라 이랬으니까 강기정 의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무럭무럭 다시 씩씩하게 자라기를 저희가 기원 드립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초등학교쯤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딸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춘추관장? 네. 그래서 그때는 4년 4개월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에 6일에 하루꼴로 제가 그 출장을 다녔거든요. 사실은 되게 미안하죠. 근데 이제 우리 딸은 엄마가 응당히 뭐 좀 민주화 운동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자부심이 강한 튼튼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잘 다녀오라 그러고 올 때 선물 뭐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사오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한테는 그랬어요. 자기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산에 이사 갈 때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주로 자랐던 곳하고 성장해서 이제 다 커서 이제 안산으로 가니까 좀 생경하잖아요. 근데 뭐 바로 적응하고 잘 살던데요. 네. 푸른 나무님은 혹시 어릴 때 꿈에 정치는 전혀 없었어요? 있었죠. 놀림을 당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것도 시골에서 한 5학년 때쯤 됐나? 장래희망을 쓰라고 하길래 장래희망을 대통령이라고 썼어요. 그 또래 애들 중에 정치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실 정치인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미친놈 된 거죠. 맨날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 살면서 사실 그냥 어렸을 때 꿈일 뿐이고 저는 중학교 이후에 정치해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면 방송인을 꿈으로 가졌었나요? 원래 그 전공을 했던 이유가 대학에 들어가면 원래 신방과 들어가면 있잖아요. 저는 그때 MC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회학과를 들어갈 때 그냥 사회를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2학년부터 이제 방송 제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진행자나 출연자보다 더 중요한 게 PD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나는 방송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바뀌었었던 거죠. 근데 정치는 지금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으로는 꿈을 이룬 셈이네요. 그래도 방송인에게 이것도 다 해본 거죠. 거의 대통령급으로. 아니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원래 정치 꿈이 있었어요? 아니요. 언제부터?
저는 87년도 6월 항쟁 때 끝나고 나서 제가 학술부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5개 대학 연합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때 필리핀 6월 혁명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심포지움을 했는데 필리핀 2월 혁명을 연구하면서 제도권의 역할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익혔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해 87년도 대선이 참패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김한정 의원인데요. 당시 김한정 의원이 DJ 후보의 비서실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 비서실 그때 이제 저희 학생운동 했던 단위에 와서 이제 당으로 좀 입당을 권유받았고 그래서 입당하고 나서 그때도 제가 정치할 생각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 하게 됐네요. 하긴 어린이날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뭐 도서 상간 벽지 어린이들 이렇게 초청해서 행사하잖아요. 느낌이 다르대요. 박근혜 씨가 했던 그 청와대 어린이날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청와대 어린이날이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건가 이런 녹지원에서 했죠. 네. 네. 이게 어린이날 얘기하고 또 이제 어릴 때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교적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렇게 향해서 비교적 실현해가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전체의 꿈이 지금 연걸어가는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시계가 지금 채곡채곡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꼭 할 것으로는 예정되지 않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5월 22일. 우리 대변인께서 이 한미 정상회담 얘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보다 앞서 잡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성과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직접 얼굴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발표인데 그럼 대략 북미 정상회담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25일 정도 그럴 정도 시간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한 분은 평택 기지에서 내리고 한 분은 성남공항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한 분은 판문점으로 가서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 뒤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 하는 그런 정도 수순 밟기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돗자리 까는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이후 북미 정상회담 저는 5월 한 예상하시는 25일 거잖아요. 경인데 사실은 시기, 장소, 그러니까 판문점까지 지금 찍어서. 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갈 때 지금 한국계 미국인 억류되어 있는 3인 평양에서 같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올 때 같이 와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것은 예상을 지금 해봅니다. 이제 그때라는 설도 있고 그 전에 선제적으로 석방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잠깐만 쉬었다 와서 네. 저희가 시기, 장소, 의제 제가 지금 잠깐만 쉬었다 온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순간에 푸른나무님이 제대로 지금 광고 시간 맞췄다고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네. 잠깐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한번 쭉 이어보시죠. 지금 사실은 5월 22일, 원래는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시기가 계속 조절되고 있는데 5월 22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가 언제로 가느냐.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 말씀해 주셨지만 장소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사실은 굉장히 근접해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볼턴 정의용 미팅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지금 찰떡 공조와 찰떡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의미 또한 큰 것 같아요. 보기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20일이면 우리나라 석가탄신일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날짜가 이제 발표된 이유, 그 이유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날짜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확정이 안 지어져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 못 짓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확정이 지어졌으니까 김현 대변인 말대로 25일 금요일이나 늦어져도 30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의 성정상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또 만나야 되는 과정에서 일주일 이상 딜레이 시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두 분 다 뭐 꼭 그것을 주 고려사항으로 하진 않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전이다.
빙고.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면 그 후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죠. 없다. 지방선거 전이면은 6월 10일 뭐 9일 이때인데 이때 되면은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아무리 북미 정상회담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는 6.13 지방선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피할 것 같아요. D-7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보다 더 빨라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6일, 6월 7일인데 현충일을 전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5월달 보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7.27 맞추어서 뭔가 이제 퍼포먼스가 있고 그때 지난번에 이해찬 전 총리 나오셔가지고 잠시 얘기했던 9.9절 때 전 세계를 향한 북한을 보여주는 형태의 뭔가의 또 행사 이렇게 되면 매달 한 꼭지씩 큰 행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도 트럼프의 성정상 훨씬 더 빨리 하고 싶었으나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지 코치도 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날짜가 확정되는 순간 지금 트럼프도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곧 발표하겠다고 한 게 장소를 곧 발표하는 게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방송 녹음이 끝나고 송출되는 시점에도 저는 발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비즈니스맨이지만 중간에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 된 것 자체가 리얼리티 쇼의 일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채널 고정. 스테이 튠. 거의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은 없다. 네, 당연히 없죠. 그렇죠. 이건 뭐 내기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런 내기를 하면 우리가 욕먹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이제 그런 말을 꼭 꺼내야 되겠죠.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7회 지방선거를 개입하지 마라. 발 빼라. 자, 그러면 시기와 장소 그렇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 의제가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등등을 뛰어넘어서 직접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조율을 할 내용이 뭐가 있냐? 사실 별로 없죠. 이미 폼페이오 가서 대부분 의제는 결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소식통에 의하면은 거의 매일 접촉을 하고 있다더만요, 북미가. 근데 무슨 얼마나 의지가 있겠습니까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최대한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좀 지켜 세워주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가져오는 모양새를 갖추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오늘 나간 방송에도 김원식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기존에 있던 강경파들 북한을 폭격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의 어떤 형식적 의미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대화가 충분히 잘 됐다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 게 단독 회담 30분하고 15분 그 사이에 얘기 나오는 대화 내용이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전화로 하는 것하고 또 얼굴 보면서 표정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바가 이러이러한 거고 거기서 우리와의 약속이 이러이러한 거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안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렇게 만나서 참 신뢰관계가 돈독하다라는 점을 직접 얼굴을 보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큰 흐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서 이렇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마치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듯이 예정된 성공으로 가고 있다 하는 흐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건 판돈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언급의 폭이 훨씬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제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그 미국인 석방 얘기를 했었지만 원래는 예정됐을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의제이자 그 결과로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됐던 건데 지금 사실은 이미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북이 선제적으로 한 그 일환으로 사실상 선의 굿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전에 되는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뭐냐 이런 것에도 여쭤봤지만 이것 자체가 일정하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드라마 연출 효과가 더 큰 거 아니냐
라는 예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비핵화 그 자체만을 그것만을 해도 성공이다라고 하던 것에서 저는 실제로 그 판에서 다뤄질 의제가 조금 더 커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남, 북, 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공의 어떤 지평이 조금 더 멀리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이 북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서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꾸 이렇게 조금 올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척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비핵화 문제를 만약에 해결한다면 그러면 북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겠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체제 보장으로서 그건 뭐 사실 뭐 말이나 형식이나 협정을 뛰어넘으면서 미국과의 완전하고 화끈한 관계 개선 플러스 경제적으로 정말 화끈하게 뭔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면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플러스 알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크게 승리하는 것과 함께 북미 회담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저는 지금까지 얘기된 것 이상으로 지금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순간 딱 드는 게 개성 안에다가 연락사무소를 두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표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하는데 미국 연락사무소는 사실은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나올 법한 것 그래서 북미 대화에서 그럽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 플러스 미국도 같이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가 됐던 이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수교 내지는 평화 그 과정을 통해서 쭉 마지막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이 되면 통상적인 의미의 제재 완화를 뛰어넘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깜짝 놀랄 수준의 경제협력이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게 조금 경제협력이면 적어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고 했던 한미 FTA 때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품목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안 된 게 있었죠. 그럼 그거 이제 제재를 푸는 방법을 이제 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 거고 후에 그 FTA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물건을 품목을 넣는 것. 네. 이 프라님께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종석 전 장관을 모시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종석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다. 그다음에 북미 간에 결국 협상의 길에 설 것이라고 예측도 했다. 그러나 내가 솔직히 올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미북 간의 회담이 이렇게 바로 딱 타결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다. 그날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과 전망은 할 거 다 했다. 이미 그것은 끝나고 이제는 역사적인 상상력의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지나친 낙관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해서 트럼프나 김정은 스타일에서의 나올 수 있는 역사적 상상력의 공간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 푸나님의 상상력이 충분히 여기서 지금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섣부른 무당이 뭘 잡는다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만의 한계가 있어요.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김정일 방식의 그런 식의 비핵화 어떤 논란 질질 끄는 뭐 시간을 끌거나 네.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어디까지 보여줄래? 그러니까 다 벗어버린 거잖아요. 현재 상태로만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고 말 것도 없는 거거든요. 상상력이라고 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비핵화 단계적으로 거치고 그걸 검증하고 그러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지 않고요.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 비핵화하는 과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지금 뭐 6개월 설도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가능하기도 하다. 모든 검증이. 그런 것처럼 그것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저는 그거 봅니다. 북미 간 수교. 그것이 이제 의회 같은 걸 거치고 하는 과정까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수교도 거의 투트랙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경협으로 같이 가는 한 10년 걸릴 수 있는 거를 한 2년 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피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 임기랑 연관이 있잖아요. 자, 프라님의 상상력이 맞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미, 미국과 북한 간에 사실상 저 물밑 대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 부상하고 있는 이슈 하나가 중국 문제 아닙니까? 네. 남북회담 이후에 4강과의 전화가 쭉 됐는데 중국과의 전화가 늦어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뭐 차이나 패싱이냐, 혹시 그에 따른 중국의 불만이냐, 또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왕위를 바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전화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시진핑이 마치 뭔가 되게 거리 나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표현해서 보도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실상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미국과의 회담을 끝날 때까지는 무한한 후견인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중국이 서두를 이유도 없는 거고 중국과 북한 간에 오래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유의 사건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기 직전 상황인데 거기에 중국이 북한과 우리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의 행동을 이미 했는데 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데일리 뉴스를 위한 그 좀 지나친 선정성, 뭐 제목 장사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매국적 이간질, 진짜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데일리 뉴스가 갖고 있는 한계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이제 분석하고 기획하고 이런 데서는 좀 차분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매일같이 쏟아내야 되고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에서는 있지도 않은 것들을 좀 부풀릴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것은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단은 그 남북 간 관계가 풀어지고 중국과 남과 북과 미국 이 또 4대 국가의 관계도 또 중요한 거잖아요. 4개의 국가에서 또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으니까 특히 또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분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보수 언론에서 워낙 잘 풀려가니까 억지로 이슈 아닌 것을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 아닌 이슈가 그렇죠.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최근에 그 미군 철수 이슈였죠. 그게 이제 뭐 물론 문정인 특보가 그 후에 또 해명을 했고 글을 잘 읽어보면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미군 철수 문제가 이번 북미회담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장애를 뭐 형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또한 오히려 그것이 나오면서 조금 정리된 측면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 부분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북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면 미군 철수가 미군의 그 성격이 변화한다는 전제에서 양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김대중 대통령이 그건 북쪽에서 얘기한 바 있다라고 이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오히려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이것은 북미회담의 의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되어서도 안 된다. 정의용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꽤 강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내지는 그 이전에 그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캐릭터상 트럼프 자체는 어쩌면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랄까 사실 성과는 이미 나왔다고 봐요. 좋으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대선 때부터 선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개념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선물로 줄 생각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원하진 않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인심 쓰듯 사실 그렇게 되면 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줘야지 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선에 어떤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정도로 뭔가 자기가 김정은을 이렇게 끌어내오니까 주한미군 자체의 어떤 비용도 줄이고 숫자도 줄이면서 우리가 실력을 챙겼다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어떤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 그것이 북한이 어떤 비핵화의 전제로서 요구하고 있거나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이슈로 현재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얼핏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여기저기서 언뜻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도 한국에서의 방위비가 감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그야말로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젠다상으로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아젠다인데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흐름상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원론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네, 그렇죠. 그걸 또 딱 그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단어 장사죠. 단어 선정적인 단어만 딱 빼서 앞뒤 문맥 없이 그래서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놓고 아님 말고 그런 거 여러 번 당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학자로서 예를 들면 그런 그 평화협정이 되게 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거의 의견을 물었고 근데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그 이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죠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 나오면 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꼼꼼하게 그다음에 통찰력을 갖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본다, 믿는다 이렇게 된 거고 본인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논란은 뭐 정리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되면은 자연히 그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럼 평화 조약 체결되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단계 되면 북미 정상화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제가 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고 하여간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거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을 갑론을박했던 시기가 과연 언제였지? 할 정도로 이제는 그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의 소위 문 대통령의 칭찬 외교가 성공하고 있다, 주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주류의 평가가 될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것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의 일상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인 대통령 지지율로 지금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패널이자 이 민간 여론 분석 예측 전문가이시기도 한 지난번에 97% 분석 아주 좋았어요. 전망. 근데 틀렸잖아요. 아니, 그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97%는 아니에요.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지금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김정은 위원장하고 손잡는 날 97% 나옵니다. 아유, 그래도 93%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 이번 최근에서 이번 2일, 3일 조사 갤럽 조사죠. 83%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이번에 흥미로운 것은 50대 이상 그리고 무당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에서 긍정적이다 하는 그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수층에서의 이런 지지율 또는 긍정평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수적인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의 이면에는 좀 똑바로 해라, 야당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라는 그 준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와서 느닷없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한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젊은 층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헐리우드 액션이잖아요. 8일 날 의장께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 불러서 한자리에서 어쨌든 원포인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주문사항도 있는 거고 추경이라는 게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고 그리고 6개 지역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는 지역에 빨리 구제하기 위한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마냥 딜레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김성태 의원 단식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 단식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수층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해빙 국면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투표를 안 할 공산이 좀 있겠죠. 지지한 후보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지지할 후보가 있으면 투표장에 와서 하지만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를 찍으려고 투표장에 일부러 나올 가능성은 지난 대선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나무님 어떻게 보세요? 네.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밴드웨건이 굉장히 극성을 부릴 만한 그런 선거라고 봐야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야당의 이런 무지몽매하고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를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거고, 해당 지역에 쓸만한 후보가 없거나 이거 진짜 내가 야당 출신이지만 내가 자유한국당 당원이지만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고 싶으면은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애써서 자기 지지층의 투표를 막고 계신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왜 단식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잠깐 또 쉬고 오겠습니다. 자, 근데 김성태 의원 단식 얘기하기 전에 단식 좀 해보셨어요? 왜 굶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단식, 세월호 단식했던 김용호, 문재인, 정청래 그분들의 단식은 의롭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성태 의원이 이제 폭행당했다고 어쨌건 또 이 핑계 삼아서 한 이틀 하고 끝내는 거네. 이런 비웃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이틀이라기보다는 끼니수로 따지면 5끼죠. 그 정도는 저 일상적으로 합니다. 다이어트? 아니, 근데 저는 성격상 일 있으면 일 먼저 해요. 일 다 끝내놓고 나니까 하루가 지나 있더라고. 그래서 또 자고 일어났더니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돌아올 때까지 그랬더니 보통 한 5끼 정도는 보통 일상으로 굶습니다. 그거는 단식도 아니지 뭐. 저는 그때 이제 앞서 유민 아빠 단식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그러니까 그랬었죠. 노숙, 그야말로 노숙 천막으로 해서 반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쭉 농성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의원들도 동조 단식하고 가족들도 단식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굶었다 이거보다는 식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먹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생기고, 먹더라도 뭐 새벽에 이제 음복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는 광화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단식한다고 통보를 하고 이제 세월호 때 네네 할 때도 대통령이 단식을 하는데 거기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늘 냄새 할 수도 없고 파 냄새 낼 수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먹어가지고 사실 그때 그 몸이 축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단식이 저희는 조금 해봤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감옥에 있고 이럴 때. 교도소에 있을 때요? 네. 뭐 감옥소에 있을 때. 네. 감옥소에 있을 때. 제가 14일 해봤어요. 저도. 근데 사실 단식,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단식이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특히 그때 학생들이나 소위 민주화운동하던 분들은 툭하면 단식을 해요. 우리 대변인이 툭검 얘기를 하는데 툭하면 단식을 해. 근데 이게 왜 툭단식. 근데 왜 툭하면 단식을 하게 되냐면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할 텐데 계속 새로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새로 들어온 학생이 들어와서 뭐 기분 나쁘면 한번 단식하는데 우리만 먹기가 좀 미안해. 동조 단식해야 돼. 동조 단식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게 새로 와서 툭하면 단식하는 게 이게 준비 없이 한 2, 3일하고 뭐 며칠하고 그러면 정말 속 버리거든요. 그때 속 버린 분들이 많은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거에 길게 단식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YS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 있었고 우리 양승조 지금 충남도지사 후보께서 세종시 문제 때 그때도 그렇죠. 오래 단식하셔서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조금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가는 게 그래도 명분 있는 단식일 경우에 준비도 되고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돼서 그렇습니다. 배고픈 거는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단식이 한 4나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먹는 얘기만 하잖아요. 교도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방에 큰 소리로 야 이거 끝나면 너 뭐 먹고 싶냐 매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본성에 그렇죠. 고통이 와요. 저희가 이제 4학년 때 유월항쟁 조직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4월달, 5월달 이럴 때 단식 혈서 뭐 삭발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몸무게가 39kg 나갈 때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틀 만에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대 사업을 했죠. 집행부 중에 남자들은 삭발을 하고. 아니, 이틀 굶고? 저는 그때 39kg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혈당 완전히 그러니까 준 단식 상태인 거죠. 몸 자체가. 단식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그러니까 39kg니까 이거는 단식하면 안 되는 몸인데 다 집행부가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갔다가 첫날 그리고 둘째 날 밤에 푹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외 사업하면서 6월 항쟁이 이제 명동 성당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정말 몸이
도저히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고 들어갔다가. 그 아니면은 각오가 약하거나.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명분도 있고 각오가 있었던 그런 정치인 단식의 예를 몇 개 들었잖아요. 그와 정반대의 케이스들이 또 역사에 빛나는 케이스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정현 며칠 갔죠? 대표 한 6일 했나? 5일, 4, 5일? 5일 했나요? 그분도. 그리고 쓰러져서 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들어가 그 다음 날부터 들어 누웠어요. 보통 경우는 정자세를 하고 맞아요. 꼿꼿하게 앉아 있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안에 실내에서 자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예 그냥 둘째 날부터 그냥 들어 눕고 근데 장소를 잘못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본청 앞에 없이 한 거예요. 본청에 왜 그 계단 위에 그래도 약간 처마가 있는 그 공간에서 해야지만 햇볕으로부터 약간 좀 보호도 되고 그런데 이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떼약볕에 그냥 내리쬐는 데서 이제 농성을 시작하니까 우산 받쳐 들고 있으니까 왜 그 고스톱에 왜 누가 그 비광 얘기하네요. 비광하고 똑같은 거를 비광에 나온 그림하고 똑같다는데 그러니까 정말 비슷하더라고. 정말 황당하게 이럴 데 없죠. 거기가 떼약볕이 계속 쪼여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선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보여주기라고 해도 그렇게 가는 건 안 맞는 거죠. 이게 단식의 가치라는 게 범인류애적으로 전쟁을 없애자는 평화의 이 마당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어떤 핑계를 삼아가지고 세월호 단식하고 그럴 때 냄새 풍기면서 폭식투쟁이나 하던 그 세력들이 이제 와서 무슨 어떤 염치로 저렇게 단식을 하겠다고 나서는지도 그렇고 오죽하면은 트위터 같은 데 보니까 그 김성태를 폭행한 그 젊은 청년이 김성태의 단식의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그런 뭐 물론 이제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단식도 뭔가 좀 어떤 의미,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희화화되고 조롱거리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다음번에는 이제 저렇게 할 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못하죠. 결국 이제 저 시비로 걸고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소위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김경수 의원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우리 푸른 나무님이 대략 얼개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했던 그날 이후 거의 정리가 이제 끝나서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은 더 나올 것도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서 뭐 특별한 게 더 뭐 뉴스거리가 있나요? 23시간 조사를 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빠진 1박 2일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고 이제 들어갈 때도 충분히 소명하겠다. 그다음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나와서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고 거기서 참 재밌는 것은 기자들의 질문이잖아요. 드루킹을 몰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몰랐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몇 걸음 가다가 질문이 참 이상합니다라는 톤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평소에 김경수 의원이라면 또 설명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매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성격인데 이 비장함과 또 언론의 질문이 하도 황당하니까 틀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자들도 그 현장에 지금 23시간 조사받고 나온 그냥 뭐 그건 정치인이든 아니든 떠나서 근데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참 고생하셨다. 오랫동안 조사받느라 고생했다. 뭐 그러고 이제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묻고 그러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럼 되는데 꼭 그 저 차량까지 쫓아와서 카메라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무슨 중죄인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당한 사람 아니면 잘 못 느껴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당했는데 특히 그 세월호 때 영등포 경찰서에서 새벽에 나오는데 차량 안에 라이트까지 켜가지고 막 해요. 그러고 그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량 앞에까지 막아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나중에 방송에 계속 그걸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에 대한 인권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했는데 김경수 의원은 나온 게 없죠. 네.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좀만 좀 새는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네.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기자들의 폐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문제가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셔터 소리 있죠. 누가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뭐 대담을 나눈다거나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 때도 없이 셔터 소리가 타닥타닥 나니까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거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심해. 그 소리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쓸데없어요. 그게 얘네들 사진 한 100컷 찍어가잖아요. 한 칸 나올까 말까 짓거리 하면서 국민들한테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있어. 아니 그런 거 정말 싫고요.
왜 사실 지금 그 김경수 의원 건도 얼개가 그냥 그 핵심은 보좌관이에요. 그 필명 성원이라고 하는 그 김모 씨 그 보좌관이 결국엔 드루킹 쪽에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김경수 의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정치권 위치에서 원장님이나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드루킹만 만났겠냐고요. 대선에서 수도 없이 많은 수백. 그럼요. 그 과정에서 드루킹 보좌관이 이끄는 대로 가는데 사실은 대선 때쯤 되면 김경수 의원이 일일이 다 답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희한테도 오는 무수한 뭐 다양한 문자 또는 카톡, 요새는 그 경로도 다양하잖아요. 오는 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다 답을 못 해줄 경우가 타이밍 놓쳐요. 많죠. 깜빡 지나가면 타이밍 놓치고. 되게 미안한데 한편으로는 아마 그걸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시했느냐, 매크로를 하라고 했느냐, 돈을 주고 돈을 줬느냐, 딱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 어떤 뭐 관건이 개입해서 했느냐,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라도 나왔으면 이미 김경수 의원은 구석이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검찰이나 경찰이 봐주고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또 보도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미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반영되는 건데, 이 드루킹이 이슈가 된 지도 벌써 상당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각종 뉴스, 뭐 종편을 포함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서 대략 얼개를 파악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미 되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도 그것이 최근에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경남 지역에서의 지사 후보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전혀 이제는 사실상 이 건 자체가 영향을 못 미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그 김경수 의원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드루킹과 마치 무슨 그럼요, 지시 공모가 있었고 전 보좌관이 받은 돈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실세인데 왜 검경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냐. 그래서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참고인인데 거의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마치 디도스 사건 때 특검을 하자고 했던 야당,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는데 왜 너네는 특검을 안 받냐.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또 24시간 지금, 그러니까 4월 14일 날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2주, 3주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경찰이 이 정도로 마치 뭐가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하고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사하고 실시간으로 조사받고 있는 내용 내지는 수사하고 있는 것을 브리핑하면서 또 예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저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로서 어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중간 수사 결과,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형태를 띠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고, 세월호 때는 역으로 야당 정치인을 죽이는데 경찰과 청와대와 언론이 짜고 했던 건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김경수 의원을 결국 죽이고 흔들려고 했던, 평화를 흔들고 김경수 의원을 흔들려고 했던 것은 6+알파가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이런 것에 야당과 그렇죠. 협잡을 한 거예요. 특히 TV조선은 태블릿 PC하고 USB를 도적질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갖다 놨는데, 그것이 원 상태가 아니라 훼손된 상태로 갖다 놓고, 그리고 19일날 김성태는 태블릿 PC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흘리고, 그리고 박성중은 일요일날 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TV조선과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TV조선과 자유한국당과 경찰이 삼각 커넥션으로 지금 김경수 죽이기, 특히 경남도지사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김경수 의원 만나서 출마하지 말 그래.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작 출마를 하니까 뭐 좀 있으면은 뭐 접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뭐 창원에 가서는 빨갱이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김성태 옆에 와서 민중당에서 항의 농성을 하니까, 드루킹도 그렇고 이미 시효가 지나간 네거티브 외에는 이제 할 게 없다라는 것이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전략의 일단을 드러내는
이제 각종 행사에 가서 발언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봤었지만 보수층에서조차 남북 정상회담과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한 홍준표 식의 접근에 대해서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치는 거에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뭘로 돌아갑니까? 냉전적인 어떤 그런 색깔론의 공세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철진한 네거티브인데 드루킹 그것도 거의 약발이 끝나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끄집어낸 게 이제는 또 미투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위장 평화쇼로는 선거를 못 이긴다. 그리고 미투와 성폭행에 걸린 후보들은 죄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이걸 끄집어냈는데 이 또한 그간 민주당의 대응 때문에 사실은 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국면이 되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서의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는 다 소진되어 있는 거의 예상 못했던 우국 충정에 의해서 뛰어들었던 김성태 의원의 단식조차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특검하자고 또 조르겠죠. 그럼 안 하면은 이제 문제는 저게 남아있어요. 의원들 14일까지 처리를 안 하면은 보궐선거 요인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또 이제 제천에서 권석창 의원에 대한 재판이 11일 날 있잖아요. 제천 단양에. 이분 보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됐는데 이제 대법원에 10일 날 선고가 되면 여기도 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천시장이 이제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역위원장 이후삼인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의원직을 사퇴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를 갖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근데 저희가 두 가지는 한번 홍준표 대표의 얘기가 아무리 황당하다 하더라도 선거에 지금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입장에서의 나름의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야 옛날에도 남북정상회담 있었는데 1차, 2차 때 그 이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발표 직후에 있었던 총선과 2차 이후에 있었던 대선에서 자기들이 선거에 이겼다. 실제로 여론에서는 밀리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 그럼 그때와 무엇이 다른지 이걸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선거에는 누가 자기 편을 많이 데리고 가느냐 투표장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 민주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긴장의 매개로도 되는 것이죠. 근데 1차, 2차 그때와 좀 다른 것은 일단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정상회담을 발표했던 시점에서의 총선과 지금과 다른 것은 그때는 실제로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그리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그 공감되지 못한 상황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의 색깔론의 위력이 상당히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에 비해서 지금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들이 이렇게 생중계를 통해서 쭉 보면서 상당 정도 차분하게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어떤 정치적인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이다, 정략이다 라고 볼 수 있거나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과는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이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국면이 그러니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제일 중요한 국면은 2번 속지 3번 속지 않는다라는 그 홍준표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천하의 사기꾼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천하의 무능력한 실질적 대통령인 최순실을 겪었단 말이죠.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처절한 자기 반성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그 정말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의 잘못된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초해서 2016년도 탄핵 파면 구속된 후 2018년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본적인 변화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00년도는 총선 이후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는 대선을 앞두고 했는데 진행된 효과보다도 2002년도에 있었던 정치적인 격변기에서의 스캔들이 더 컸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대선에서는 이겼던 거고요. 2007년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2007년도에는 무조건 MB가 되는 또는 박근혜가 되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2008년도 총선이 저희가 이제 86석 정도 되는 참패를 겪고 그다음에 이제 경과되는 건데 조건과 시대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계속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시절에 홍준표라고 착각하는 것. 그 총선이 박근혜 탄핵 파면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잔당으로서 남아있는 거지. 네. 지금 이 베이스의 여론 자체가 박근혜 탄핵 국민적인 파면 그 베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측면과 남북 정상회담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만드는 여론이라서 정말 막 무지막지한 샤이가 일어나서 여론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게 지난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여론조사가 사실 안 맞아 떨어졌던 게 사실 있지만 그건 왜 뒤집히냐면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80석 할 거다 200석 할 거다 막 그렇게 충동질했지만 실제로 민심은 그렇지 않았던 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공적인 자리를 빌어가지고 계속 여론 조작질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갤럽, 리얼미터 또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당시에 여론조사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아 이상하다. 박근혜가 저렇게 못하고 있고 막 세월호 사건들 왔는데 이게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하니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 지금은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말 자체를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 실제 민심은 그렇게 밖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화면을 잘 보시면은요. 예전에 왜 이제 뭐 정치인들 또는 당 대표가 현장에 가면 대표의 연설과 무대를 같이 동시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부감을 써서. 근데 부감을 못 쓰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앞면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마는 거잖아요. 사람이 적어서 없는 거죠. 동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창피해서 자기 당의 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이미 일관성이나 상식, 그러니까 국민의 이제 눈높이에 맞춘 일관성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거티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민생 위주의 선거를 하겠다고 그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정말 살려고 했다면 큰 틀에 있어서 뭐 민주주의, 적폐청산, 남북관계 이런 건 좋은데 민생이라든가 경제 문제 한두 개를 잡아서 혹시 현재의 여권이나 정부에서 조금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걸만 갖고 이렇게 때리면서 아 이런 의미에서 야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갔으면 조금 존재의의를 인정받았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말은 민생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민생에 대한 국회의 진전을 철저히 막는 방식으로 하면서 철저한 구시대적 색깔론 내지는 네거티브 뭐 두루킹 이런 것에만 지금 의존을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통째로 나라를 넘기시겠습니까? 저건 보면 사실은 일종의 정권 심판론에서 어떻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통째로 넘기면 안 되죠 라는 일종하게 우리도 살려주세요 내지는 견제론인데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로 통째로 한번 밀어줘야 되겠다.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국민들의 생각은 야 이거 이대로 두니까 정말 안 되겠다. 총선 때까지 빨리 가서 확실하게 한번 확고한 안정적인 정치 세력을 가지고 남북평화까지 밀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자꾸 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거기 하나 추가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들이 있었던 그 시기와 북한의 이슈들이 정치권을 지배했던 시기에 지금과 그때의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회창 또는 박근혜라고 하는 그 다음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어떤 확고한 리더들이 있는 상황과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이 보통의 일반인들이 주부들끼리 모이건 회사원들끼리 모이건 친구들끼리 모이건 나 홍준표 지지한다는 말을 못할 정도의 그쪽 리더의 이상한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더라도 내가 보수 지지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투표해야겠다. 대안이라도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을 것은 보수 세력이 그런 입장에서는 아 다음을 위해서라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볼 때 적어도 평화라는 냉전 시대로부터는 극복된 큰 틀의 종래의 보수,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뿌리 터 잡고 있었던 냉전주의,
라는 것은 적어도 극복한 위에서의 새로운 어떤 보수주의를 주장해야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이 나와야 저 정도는 돼야 보수의 새로운 대안일 수 있겠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한반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과 함께 저희는 이 새날이 열심히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계속 일궈가야 되는 사실은 그 사명의 몫이 훨씬 큰 시기가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방송들은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기존 방송들은 편파적이 되면 허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힘은 저는 그런 데서 나온다. 그러면 계속 편파 사회를 봐도 별로 뭐 이렇게 잘려서 방송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그런 아주 기쁜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101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